1단계는 이제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 예, 예. 그런 순수한 생각에서 이 그린 산업이 처음부터 육성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예, 이거는. 예.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에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재생에너지, 전기차든 수소든 이런 것들을 육성하는 이유는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헤게모니? 예, 예. 그러니까 우리의 기존의 이 산업 구조가 대량 생산 체제에 맞는 산업혁명의 그 구조로 지난 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거죠. 예, 예. 석탄의 발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개도국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훨씬 더 많은 또 물품들이 필요가 할 때 그때 이제 오일 쇼크에 이어서 원전이 또 들어왔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대량 생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발전해 왔어요. 그 시스템에 맞춰서. 예,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인류가 삶의 질을 중요시하게 시작이 된 거죠. 대량 생산 체계가 어느 정도 이제 완벽하게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예, 예.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이제 저는 그린 산업이라고 보는 거죠. 그 그린 산업을 이제 환경 이슈하고 이제 결합이 되면서 예. 헤게모니 싸움이 이제 들어갔던 거예요. 어차피 이 산업이 나중에 되면 뭐 10년, 20년, 50년 후에는 이 산업들이 주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 산업들을 누가 선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게 교토 의정서를 발효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꽤 오래된 일이잖아요. 2000년 예. 초반이죠. 예, 예. 2004년부터 이제 교토 의정서가 발효가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식을 보면서는 되게 해석을 잘하세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실생활에 접목하게 되면 또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예. 테슬라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테슬라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한 200조. 200조가 넘죠. 이제 근데 200조. 저는 20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 돈을 버는 회사인가요? 아, 못 벌죠. 아직 못 벌잖아요. 예. 근데 그 테슬라를 2000년 초반부터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육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크레딧도 주고. 캘리포니아가 없었다면 테슬라는 성장을 하지 못했겠죠. 근데 예. 지금 이제 테슬라 위상이 어떻습니까? 이제 전 세계의 웬만한 완성차 업체들을 다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은 테슬라가 없었으면 전기차 안 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공격당하지 않으니까 예. 그냥 정부랑 짬짬이를 해서. 근데 테슬라라는 엄청난 업체가 프리미엄 브랜드들 다 공격하면서 다 어떻게 보면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거죠. 아. 에너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원도 석탄이나 원전이 만약에 인류의 대량 생산 체제가 계속되면서 막 했다면 계속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고 이제는 환경도 좀 깨끗한 환경에 살고 싶고 뭐 여러 가지 극심한 기후 변화 이런 것들도 별로 탐탁지 않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하에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갖다가 우리가 미리 선점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유럽의 해상 풍력, 중국은 이제 그걸 태양광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막대한 돈을 갖다가 미리 막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발전 단가가 뚝뚝뚝 떨어지면서 이제는 이미 이쪽은 확보를 하게 된 거죠. 경쟁력을. 그 확보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 글로벌 이 경쟁력 순위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1단계예요. 그래서 1단계의 결론은 결과적으로는 환경 이슈라든지 어떤 뭐 도덕적인 이슈 이런 이슈가 아니었다는 거죠. 각국들이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투자가 이 글로벌 그린 산업을 지금같이 육성하기 위한 가장 큰 요인이었고 2단계는 저는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코로나가 이제 제대로 한번 보여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요번에 이제 지난주에 프랑스에서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집권당 마크롱의 집권당이 거의 전패를 하다시피 했고 녹색당과 연합한 사회당이 대부분 시장을 다 차지했거든요. 녹색당하고 사회당은
환경 이슈를 가장 중요시하는 당이에요. 그렇죠. 왜 코로나의 영향을 볼 수 있는 그런 선거 결과였는데 예. 왜 이 환경을 중요시하는 이 당들이 다 집권을 했을까 보면 그러게요. 이게 뭐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코로나가 생긴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안은 아까 일본의 예를 들면 보시 이제 알 수 있듯이 환경 산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예. 뼈저리게 느끼지를 못했던 거죠. 그렇죠. 예. 이거 뭐 그래 뭐 1.5도, 2.5도 뭐 지구 온난화 해야 되겠지만 뭐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별로 영향이 없잖아 이렇게 판단했는데 예. 코로나로 락다운이 봉쇄가 되면서 그 사이에 우리가 이 느낀 안전에 대한 욕구 증가 그리고 봉쇄가 되면서 생긴 환경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코로나 코발트 블루라고 하는데 얼마나 깨끗한 하늘을 전 세계에서 다 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인간이 만든 환경 오염이라는 것이 이제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검증이 딱 돼버린 거죠. 그거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봐요. 우리도 보시면 우리도 요즘 하늘 너무 맑잖아요. 맞아요, 맑아요. 네, 너무 맑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유발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하는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게 된 이런 팬데믹, 결과적으로 이것도 야생 동물의 서식지가 인간들하고 겹치게 되면서 이 서로 접촉을 하게 되는 확률이 점점 높아졌죠. 높아지면서 생긴 인수공통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쥐를 왜 건드려 갖고 이런 사고를 쳤냐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은 그 교훈을 준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맞는 정책들이 이후에서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1단계 같은 경우는 공급 사이드에서 어떤 기술 패권이라든지 자신의 그렇죠. 자국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의 공급단에 변화했다 그런다면 2단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자들이 뭔가 지구나 환경이나 이런 그렇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신경 쓰게 됐고 중요성을 너무 절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가장 먼저 가시적으로 나왔던 건 어떤 그 정치권에 대한 그렇죠. 요구 그리고 정권의 어떤 권력 구도의 변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유권자들이 있다는 거죠. 변하니까 정부가 안 변할 수가 없고 그래서 특히 작년부터 유럽은 이미 녹색당이 아주 메인 정당으로 이미 확 떠올랐어요. 그러자마자 이제 정책들이 이제 탄소 배출 제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게 완전히 이제 굳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정책의 방향은 반녹색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저도 이렇게 녹색 쪽 분들 만나고 취재하면서 차마 그분들한테 잘 여쭤보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녹색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새로운 산업이 육성되면서 성장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고용과 관련해서도 성장과 관련해서도 인정이 좀 되는데 사실 녹색 정책 쪽에서 아까 그 정치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잠깐 하셨을 때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이동을 줄인다거나 성장을 줄인다거나 공장 가동을 줄인다거나 이게 뭐 진짜 좀 잔인한 얘기지만 코로나가 뭐 사람을 죽이니까 사람이 줄어들어서 좋은 거 아니냐라는 좀 과격한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녹색과 성장이 트레이드오프 되는 일들이 좀 있잖아요. 녹색을 하다 보면 성장이 둔화되고 성장이 둔화되면 불평등이 좀 더 심화되고 뭐 이런 일들도 같이 겹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위원님이 산업적인 관점에서 많이 보시고는 있지만 이제 그분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녹색이라는 걸 보는 약간의 동상이몽, 이쪽에서는 산업적인 관점, 이쪽에서는 뭔가 그 당위적인 관점 이런 부분들이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도 한번 의견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그 어떤 국가들이든지 녹색 산업을 처음 붐업시킬 때 항상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를 들면 풍력 태양광 단지를 건설하게 되면 이게 기존의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아니 녹색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렇게 산을 갈아엎고 임야를 갈아엎고 하는 것이 무슨 녹색이냐. 맞아. 하지마가 녹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드리죠. 절대 두 개가 이렇게 반목하는 것이 아니고 예.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예. 어떤 에너지원이든 완벽한 에너지원은 지구상에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예.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하나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예. 끊임없이 에너지원이 발전하게 되는 것은 그 과정에서 계속 이게 정반합의 이런 이제 이 행동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예. 예. 우리가 과거에는 원전을 갖다가 금과 옥조로 여겼잖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렇죠. 탄소 배출도 안 하면서 에너지는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그러니까 저도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원전이 르네상스가 온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구 온난화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 하지만 이제 원전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안전에 대한 위험하죠. 이슈, 예. 안전에 대한 이슈가 일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예. 어쩔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재생에너지도 똑같습니다. 완벽하지가 않죠. 이게 어느 정도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하게 되면서 기존의 그 땅들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연속적인 전원이 아니잖아요. 예. 아니어야 예. 되는 가능성이 있죠. 예. 저장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단점이 많긴 하지만 예. 어쨌든 지금 현재 나온 솔루션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재생에너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석탄이나 원전을 할 수가 없고 천연가스도 중간에 브릿지 개념 정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 부작용.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신에 또 고용을 올리고 산업 성장을 하게 되면서 해야 되는 방향을 예. 우리가 이제 짜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환경을 어쨌든 뭐 조금이라도 훼손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아니야.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건 사실상의 석탄 쓰자는 얘기랑 같은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 거면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뭐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정착을 시키는 것은 정책이에요. 정책이고 지금 글로벌리 봤을 때 뭐 거의 1000만 개 이상의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있어요. 아, 네. 1000만 개요? 1000만 개가 넘습니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오히려 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한 지금 3만 개? 3만 개요? 예, 3만 거의 개, 우리나라 경제 4만 개? 규모가 그래도 세계 그렇죠. 10등인데 그렇죠. 예. 3만 개면 굉장히 적네요. 많이 적은 수준이죠. 원래 우리가 글로벌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캐파 기준으로 보면 한 2% 정도 됩니다. 2% 되기 때문에 1000만 개면 우리가 20만 개 있어야 되죠. 그쵸. 일자리가 20만 개. 비례 예. 보면. 근데 3만 개, 4만 개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는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이 없어서, 그러니까 전력 산업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다면, 근데 재생에너지 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일자리가 글로벌리 한 1000만 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한 3만 개에서 4만 개 사이밖에 없다고요. 우리 진짜 먹을 것도 다 못 우리 목도 잘 못 차지하고 있는 거네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지 분명히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또 수소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수소는 그 친환경 업계에서도 약간 좀 마이너하고 저기 뭐 주류 그 석탄 에너지 쪽에서는 거의 뭐 취급도 안 해주고 그런 건데 요새 들어서 약간 좀 수소에 대한 이야기들도 약간 수면 위로 뭐 올라올라 말라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그쪽 업계에 변화가 좀 있었어요? 수소를 사실은 재생에너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수소에 대해서 수소가 뭐 이렇게 육성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수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않았었는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제가 1번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얘기한 거죠. 예, 예. 수소가 갑자기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된 이유는 재생에너지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수소를 미워했는데 수소가 잘 된 이유의 배경이 재생에너지다. 뭐 미워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수소는 사실은 1차 에너지원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는 에너지 캐리어라고도 하기도 하고 수소를 만들어야지 예. 생산을 해야지 이제 쓸 수가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예. 떨어지는데 최근에 이제 EU가 수소를 집중 육성하는 전략을 갖다가
발표를 하죠. 하이드로젠 스트래티지가 이제 나오는데 예, 예. 뭐 독일은 이미 발표를 했고요. 예, 예. 독일은 수소 육성 전략을 이미 발표를 해서 올해부터 이제 예산이 집행이 되게 됩니다.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미 재생에너지는 얘네들이 이제 이겼잖아요. 확보를 하게 된 거예요. 아, 예. 확보를 하게 되면 이제 다음 레벨로 넘어가는 거죠. 다음 레벨로 넘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수소로 보는 것이고요. 오. 그렇게 된 이유는 100% 탄소 배출 제로를 아까 확정을 이제 지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면 2050년까지는 재생에너지 전력은 무조건 재생에너지 100%로 가는 거예요. 예, 예. 뭐 이유는 지금 이미 주요 국가들이 뭐 50에서 60% 넘은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재생에너지 100%를 가게 되면 저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죠. 그렇죠. 예. 뭐 예를 들면 독일만 하더라도 작년 1년 동안에 버려지는 재생에너지가 한 5억 유로 정도 됐어요. 이야. 버려지는 에너지라는 게 참 우리한테는 실감이 잘 안 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이게 원할 때 발전이 될 수가 없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걸 1년 365일 전력망에 연결을 하게 되면 그리드가 손상이 오게 됩니다. 전력망이. 그래서 예. 그걸 통제를 하게 되고 그 통제를 하면서 이제 버려지는 걸 컬테인먼트라 그러거든요. 그 컬테인먼트를 할 때 이제 보상을 해주게 되죠. 아. 그 보상을 해주는 금액이 독일에서만 5억 유로였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서 누가 사서 쓰는 게 아니고 전기를 만들었는데 버려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 버리는 대신 나라에서 돈 줄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더 커지겠어요. 100%로 가게 되면. 아, 그러니까 수급이 잘 안 맞아서 생겨나는 비용이 그렇죠.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00% 그린 에너지로 가는 건 확정을 했고, 예. 그럼 그 다음 레벨로 갔을 때는 그걸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저장하는 게 이제 ESS만으로는 이제 부족하기 배터리. 때문에 예. 수소로 저장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린 수소의 개념이 이제 EU에서 확정을 해서 당연히 이제 수소를 저장하게 되면 그다음 이제 써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이제 원년이 된 것이고요. 이제 그게 이제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헤게모니를 이제 유럽이 결국은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해서 수소로 가겠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그린 수소에 대한 개념이 없이 출발을 했죠. 그래서 그렇죠. 비난을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차나 수소 연료전지 발전이 수소가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맨 마지막 단만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럼 결과적으로는 상당 기간은 천연가스에서부터 개질해서 만드는 수소를 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 예. 천연가스에서 개질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예, 예. 이게 무슨 클린 수소냐 이거죠. 그래서 비난을 받는 거고 그건 충분히 잘못된 정책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뒷단 차하고 발전을 갖다가 하면서 많이 발전시켜 놓은 상태고 이거는 이제 최상위 상태로 글로벌리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제 EU의 스탠다드와 맞추게 그린 수소를 빨리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같이 나가야 되죠. 그래야지 이 맨 마지막 단에 발전시키는 이 부분도 정당화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배터리나 이런 데는 전기차 배터리만 해도 진짜 뭐 몇백조 수주 깔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거기서 또 잘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나머지 부분들은 좀 어때요? 배터리 부분도 있고 뭐 에너지 아까 효율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아까 풍력, 태양광도 있고 그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산업군 과거에 뭐 조선, 철강, 뭐 석유화학 뭐 이런 5대 수출 품목 뭐 이런 얘기 주로 했었는데 이게 바뀌는 방향은 좀 어느 분야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경쟁력을 갖고 있고 잘할 수 있고 이런 건 좀 어때요? 우리나라 산업군에서는? 전기차는 저희 배터리는 뭐 수주가 한 300조 정도 되니까 예.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그 말도 잘 안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300조 있다 그러니까. 그걸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뭐 업체들이 대기업들이 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거의 왜냐하면 원재료를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계약이 폼오더예요. 그러니까 고정 거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안 믿으시면 안 되고요. 되게 잘합니다. 잘하는데 이제 그 잘하는 걸 갖다가 계속 유지를 시켜주려면 당연히 이제 수요를 국내 일단 수요를 확충해 주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려면 중국은 당연히- 자기 수요만으로 CATL이 1등하고 막 그럼요. 그랬잖아요. 그 중국에 있는 게 전기차 판매 제도잖아요. 중국하고 캘리포니아, 예, 예. 미국에 있는 것이 당연히 우리나라도 해야죠. 전기차, 수소차 의무 판매 제도를 도입을 당연히 해서 국내에도 어느 정도의 기댈 수 있을 정도, 업체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미래 예, 예. 보면 그런 거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국내 고용이 많이 유발이 되는데 지금 우리 업체들이 수주는 300조에 놓지만 공장은 다 해외에 짓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린 뉴딜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곳으로 공장을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내 수요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죠. 예. 국내 수요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산업풍력 태양광은 사실은 뭐 하나와 같은 이제 큰 회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거기는- 거의 1등이죠. 태양광. 아니요 1등 아닙니다. 1등은 아니에요? 뭐 중국 업체들이 당연히 아, 중국 업체들. 1등이고요. 아. 근데 뭐 하나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홀로서기가 가능한 이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근데 두산 중공업 이런 애들은 혼자 서기에 풍력이나 터빈 경쟁력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거기는 정부가 특히 풍력 같은 케이스는 정부의 지원이 이 단기간에 대규모 단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단지를 뭐 서남해상풍력 아마 조만간 아마 좀 착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단지 또는 이제 전라남도 지역에 지금 대규모로 지금 계획되고 있는 그런 단지를 갖다가 하면서 국내 풍력 터바인 메이커들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서 단기간에 좀 수요를 줘서 이 업체들이 좀 어느 정도 글로벌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00% 재생에너지 시대가 왔잖아요. 이제 왔으면 예. 국내에 그것과 관련된 업체들이 최소한 복수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복수로, 예. 에너지 자립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거지. 100% 재생에너지가 왔는데 전부 다 해외 거 깔게 되면 예. 그럼 우리가 원유 수입하는 거하고 똑같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 그래서 최소한 복수의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 풍력 터바인, 태양광 모듈을 갖다 설치할 제조할 수 있는 업체들을 어느 정도 끌고 가야 되는 게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오늘 그린 뉴딜 관련한 얘기를 같이 해주셨는데 그냥 뭐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냥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뭐 그린 뉴딜에 대해서 정책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기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네. 에너지원 시장에서만 보더라도 재생에너지의 시장 자체가 연간 시장이 천연가스, 원전, 석탄 시장을 다 합친 것보다 2배가 넘습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 자체가. 그리고 저탄소 산업으로 바뀌게 되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들이 국내에 또 많이 널려 있는 것이고요. 빨리 변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전 산업 전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절박감을 좀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쨌든 정부가 그린 뉴딜도 뭐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전 세계의 표준만 따라가면 됩니다. 전 세계의 표준을 따라가면 되고 11월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예, 예. 제가 이제 그 점을 요즘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트럼프의 집권이 끝나든 아니면 민주당이 상원을 집권하게 되든 요 두 개가 같이 일어나든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게 되더라도 전 세계의 이 그린 산업의 육성의 속도는 완전히 또 달라질 거예요. 예, 지금 유럽하고 중국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미국은 사실은 트럼프에 의해서 약간 딴지가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 앞으로 뭐 되면 레임덕 빼면은 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뒤로 다가올 이 진짜 이 그린 산업의 러쉬, 예. 엄청난 질주가 일어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더 뒤처지게 됩니다. 여기서 빨리 뛰어가지 않으면 안 그래도 늦어 있는데. 예, 그래서 빨리 이 우리 전체 산업 구조를 그린 산업화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게 국가의 전체적인 경쟁력하고 맞닿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병환 의원님 모시고 이제 그린 뉴딜의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절박감이 정말 기후 위기의 절박감만큼이나 사람들한테 되게 체감될 수 있는 변화가 아닌가 싶어요. 한국도 이제 새로운 그린의 시대에도 정말 그 깨끗한 환경을 지키면서도 좀 정말 성장도 같이 할 수 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치강경제에서는 한병환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